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지금 화면에 징비록이라고 하는 책이 보이죠? 네, 이 징비록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류성룡이 쓴 책입니다. 네, 임진왜란에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서 나라에 큰일이 생기는 것을 대비하자는 뜻으로 썼던 책인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바로 임진왜란입니다. 오늘 우리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과정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 조선의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하들이 두 패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붕당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때 당시에 동인과 서인으로 나누어져서요. 신하들이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가 안정되지 못하고 매우 혼란스러운 조선이었고요. 두 번째는 군사력이 매우 약화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세종대왕 때 대마도를 정벌하고요. 그 다음에 사군과 육진을 개척하고 그 다음에 신기전과 같은 무기를 개발했다고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요. 조선의 국방력은 상당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로 조선에는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여진족도 그렇게 심하게 쳐들어오지 않았고 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근 한 150년 가까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다 보니 자연스럽게 국방력은 약화가 되었고 그리고 사람들도 전쟁에 대비하는 마음가짐이 많이 약해졌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일본에 다녀온 사신들의 의견 대립입니다. 조선에서도요. 일본의 낌새가 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를 챘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사신을 보내서 일본의 상황을 알아보자라고 했는데요. 이 사신단에 여러분들 황윤기를 정사로, 그러니까 사신단에서 가장 높은 사람으로, 그 다음에 김성희를 부사로 보냈는데요. 이 두 사람이 서로 반대 의견을 냅니다. 황윤길은 전쟁이 날 것 같다 라고 하고요. 김성일은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서로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걸 보고 와서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도 서로 동인과 서인으로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조는 이때 당시 임금은 선조였는데요. 어떤 걸 택했을까요? 바로 전쟁이 나지 않을 거다라는 것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마 전쟁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희망을 선택한 게 아니었나 싶은데요. 조선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된 것이었죠. 자, 그러면 일본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일본은 여러분들 100년간 서로 통일된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쪼개져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나라가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필연적으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면 바로 뭘 하게 됩니까? 통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은요, 무려 100년간 통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국 시대를 끝낸 사람이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요. 한자로는 풍신수길이라고 하죠. 100년간 전쟁을 했으니까요. 군사력은 매우 강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조총이라고 하는 신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강력해진 군대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의 바깥으로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요, 자, 먼저 조선, 그 다음에 명나라를 정벌하고요, 인도까지 정벌할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이 날 수밖에 없었겠지요. 조선 조정은 이런 것들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임진왜란은 1592년부터 1598년까지 총 두 차례에 걸쳐서 일본군이 크게 침입한 전쟁입니다. 1592년이 바로 여러분들 임진년이에요. 그래서 임진년에 외나라에 의해서 일어난 난이라는 뜻으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597년에 다시 2차 침입을 하게 되는데 이걸 정류재란이라고 합니다. 이 해가 바로 정류년입니다. 그래서 정류년에 다시 난이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요, 정류재란까지 포함해서 임진왜란이라고 합니다. 자, 임진왜란의 경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592년 4월 일본의 나고야를 일본군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월 13일 지도에서 보면 나오죠. 부산에 상륙을 하게 되고요. 부산 진성에서 정말장군, 동래성에서 송상현 장군이 끝까지 싸우지만 끝내 전투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4월 24일 날 이일 장군이 상주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서요. 이 경상도가 이제 일본에게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조선 정부는 되게 바빴겠죠. 위기감을 느끼고요. 그때 당시 신립은 조선에서 가장 존경받고 있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신립은요, 주로 어느 쪽에서 싸웠냐면은 이 여진족들을 토벌하는데 공을 많이 세웠던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믿음직스러운 장군을 보내게 되죠. 그런데 충주에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조선 정규군 8,000명을 이끌고 내려갔는데요. 대부분 기마병이었어요. 이 기마병을 데리고 충주의 탕금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가 모래밭입니다. 여기에서 말들이 잘 달릴 수가 없었겠죠. 여기에서 조선의 마지막 정규군이라고 할 수 있는 8,000명이 패배를 하고요. 신립장군도 전사를 합니다. 이렇게 되자 선조는 몽진을 하게 됩니다. 5월 2일 날 일본에게 한양을 빼앗기고요. 선조는 그 전에 몽진, 즉 도성을 버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일 날 개성을 빼앗기고요. 지도에서 보면 서울과 개성 나오죠. 그리고 6월 6일에는요. 용인전투에서 패배하는데 무려 조선군이 5만, 그리고 일본군은 수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 수천 명에게 조선군 5만 명이 어이없게 패배를 하고 맙니다. 지금 이 지도에서 보면요. 이쪽 전라도 지역은 일본군이 지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 지역에 있던 전라도 지역의 군대가 이렇게 이제 서울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다가 용인 부근에서 멈추고 있었는데요. 이때 일본군 수천 명의 기습을 받고요. 우왕좌왕하면서 패배를 하고 맙니다. 자, 그리고 6월 15일 날은 평양을 빼앗기고요. 그리고 평양에 있던 선조는 다시 북쪽으로 또 올라가게 됩니다. 선조의 몽진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선조가 어떻게 몽진을 해 갔는지 그 길이 나옵니다. 4월 30일에 선조가 한양을 떠나서 몽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개성에 도착을 했는데요. 5월 27일 날 임진강까지 일본군이 오게 되죠. 자, 그래서 다시 6월 11일 날 평양성까지 갔다가 평양성에서 6월 11일 날 또 북쪽으로 몽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6월 13일 날 평양도 위험해지니까 평양을 탈출해서요. 영변을 가고요. 그리고 마지막 6월 22일 의주까지 가게 되죠. 여기에서 이 강이 압록강인데요. 이 압록강만 넘어가면 명나라 땅입니다.
실제로 선조는 명나라로라도 넘어가서 뭐 명나라의 원군을 데리고 돌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명나라에서 거부를 합니다. 선조 너는 오지 말아라. 대신 우리가 원군을 보내주겠다라고 합니다. 선조가 이렇게 이제 북쪽으로 이렇게 몽진을 했던 걸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한산도 대첩 7월 8일 날 드디어 한산도 대첩이 나옵니다. 물론 이 이전에 이순신 장군께서는 여러 번의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의 표준 영정입니다. 한산도 대첩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592년 7월에 명나라의 1차 원군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이 명나라 1차 원군은 3,500명 정도였는데요. 평양성을 공격했다가 일본군을 얕보고 있었죠. 바로 엄청 대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2년 9월 1일에는 이순신 장군이 부산포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진주성에서 김시민 장군이 무려 2만 명의 왜군을 3,500명의 민관군, 군인과 의병들, 백성들이 힘을 합쳐 이겨내게 됩니다. 김시민 장군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1592년 12월에 명나라의 2차 원군이 드디어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여송이 총대장으로 오게 되는데요. 이여송의 고조 할아버지가 조선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93년 1월 9일에는 드디어 조명연합군의 공격으로 평양선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여송 장군은 이 여세를 몰아서 한양까지 일본군을 쫓아가는데요. 벽제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본군의 매복 공격을 받고 거의 전멸에 가까운 패배를 하고 맙니다. 이렇게 되자 명나라 군대는 또 일본군을 공격하길 또 주저하게 되는데요. 이걸 바꾼 사람이 바로 권율 장군입니다. 1593년 2월 12일에 행주산성에서 일본군을 물리치게 되죠. 권율 장군이 명나라에게도 분위기를 바꾸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1593년 4월부터 명나라와 일본은 휴전협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조선은 배제가 되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일본군은 한양에서 철수를 하고요. 이렇게 되자 명나라 군대가 한양에 먼저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593년 6월 29일에는 지금 휴전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일본은 그 전년도에 진주성에서 패했던 것을 복수를 하기 위해서 다시 2차로 진주성을 공격하게 되죠. 이때는 진주성이 함락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1593년 10월에는 선조가 한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요. 그리고 한 4년 정도 지금 시간이 차이가 있죠. 93년에서 97년까지 이때 여러분들 이제 뭘 하냐면 이 휴전협상을 계속 해가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 휴전협상이 결렬이 되게 되죠. 그러자 일본군이 다시 침략을 해오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정유재란입니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정유재란은 임진왜란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2월 26일 날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당하고 사형당할 뻔했는데 사형까지는 가지 않고 백의종군을 하게 되죠. 그리고 6월 달에 칠천량에서 조선수군이 일본군에 대패를 해서 조선수군이 괴멸적인 피해를 받게 됩니다. 이 와중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고요. 9월 16일 날 여러분들 잘 알죠? 13대 133 13척의 배로 일본군 133척에 맞서 싸웠습니다. 명량해전이고요. 98년 1월 4일 날 조명연합군이 울산의 주둔에 있는 일본군들을 공격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돼서 전쟁이 끝을 향해 가는데요.
철수하는 일본군들을 한 명도 살려보내지 않겠다고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결전을 하게 되는 게 노량해전이고요.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전사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 임진왜란의 영웅, 의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에서 지금 전국 각지에서 이렇게 보세요. 의병들이 지금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죠.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의승병입니다. 이분들은 스님이에요, 스님. 스님은 여러분들 살생을 하지 않죠. 즉 죽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스님들로 구성이 된 승병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세 분, 서산대사, 그 다음에 사명대사, 영규대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조헌, 고경명, 김천일, 곽재우. 여러분들 곽재우는 홍의장군이라고 들어봤죠? 항상 붉은색 갑옷을 입고 다녀서 홍의장군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의병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본군들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군 입장에서는 매우 위협적인 존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될 분이 김덕령 장군이 있는데요. 이분도 의병입니다. 많은 활약으로 일본군들한테 큰 피해를 주었고요. 그래서 그 활약을 인정받아서 벼슬도 하사를 받는데 결국은 억울하게 돌아가십니다. 영모라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많은 의병장들이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오히려 나라에 의해서 이렇게 의병장이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힘이 빠지고 실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김덕령 장군은요, 나중에 그 모함이 누명이었다는 것이 밝혀져서 비록 돌아가셨지만은 병조 판서까지 추증이 되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국방부 장관 자리를 벼슬을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조선수군의 승리입니다. 옥포해전부터 그리고 노량해전까지 25번의 싸움에서 25전이죠. 25번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건 이순신 장군의 해전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다른 글자들이 보이는데요. 옥포에서 적진포까지는 이순신 장군의 1차 출정 때의 해전이고요. 그 다음에 사천부터 율포해전까지는 2차 출정입니다. 그리고 한산도 대첩이 나오네요. 여기는 3차 출정이었고요. 그 다음에 장림포해전부터 부산포해전까지는 4차 출정입니다. 먼저 옥포해전은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이 첫 승리를 거둔 해전이고요. 외선 26척을 격침시켰습니다. 자, 그리고요. 3차 출정에서 나오는 한산도 대첩이요. 적선 47척을 격침시켰고요. 조금 뒤에 대해서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부산포해전. 부산에 일본군들이 상륙을 했죠. 부산이 본거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를 공격해서 적선 128척을 격침 또는 격파했습니다. 자, 그리고 명랑대첩이 나오죠. 1597년 2월 달에 이순신 장군이 모함을 받아서 삼도수군 통제사에서 파직을 당하고 사형당할 뻔했다가 백의종군 하는 것으로 낮춰져서 목숨을 지킬 수 있었죠. 자,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 사이에 장문포 해전과 어란포 해전 사이에 칠천량 해전이 있어요. 이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 장군이 조선 수군을 이끌었는데 여기에서 조선이 대패를 합니다. 그래서 조선 수군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급해진 원균 장군도 이제 전사를 했고요. 급해진 조선에서 이제 조선 조정은 이순신 장군을 다시 삼도수군 통제사로 복귀를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조선 수군 배는 12척밖에 남아있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이순신 장군께서는 12척이라도 내가 바다를 지키고 있으면 일본이 함부로 바다를 넘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조선의 수군을 유지하게 되고요. 1597년 9월 16일 날 13대 133 조선 수군 13척 일본 133척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일본의 군함들까지 합치면 300척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싸워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일본 군함 31척을 격침시키고 승리를 거둔 해전이 바로 명랑대첩입니다. 그리고 저리도 해전은요, 처음으로 이제 명나라의 수군이 와서 조명연합함대를 결성하고 일본군과 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노량해전은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이고요. 이순신 장군께서 여기서 전사를 하게 되고 왜군 적선 200척을 격파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선 수군의 승리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조선 수군의 주력함을 보면요. 판옥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거북선이라고 부르는데 귀선이라고 합니다. 이 판옥선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튼튼하게 잘 만든 배였습니다. 이 말 자체가요. 이 판옥은 판자의 판이고요. 옥은 지복자예요. 그래서 배 위에 여기 보시면 이게 배거든요. 요 배 위에 판자로 구조물을 하나 올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장대를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조선의 주력 전투함이었습니다. 옆에 대포를 설치를 했고요. 앞에도 대포를 설치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돌격함 거북선입니다. 이 모양 보시면 여러분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그쵸? 판옥선하고 똑같고요. 단지 뭐만 있냐면 판옥선에 뚜껑을 덮은 겁니다. 판옥선에 뚜껑을 덮은 거예요. 자, 뚜껑을 왜 덮었을까? 일본군들이 못 올라타게 하려고요. 일본군들이 일본의 해군들이 쓰는 전술이 뭐였냐면 상대편의 배에 올라타서 칼과 창 이런 것들을 쏴는 백병전을 하는 게 일본 해군들의 그 주요 전술이었었는데요. 조선 수군은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배 자체도요. 판옥선도요. 일본의 전투함보다 높이가 높았어요. 그래서 올라타기가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판옥선과 일본의 주력 전투함이었던 새끼분해를 비교하면요. 일단 판옥선이요. 판옥선, 그 다음에 새끼분해. 일단은 큽니다. 새끼분해는 우리보다 작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대신 무겁죠. 새끼분해는 가볍고요. 그 다음에 약한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충격에 약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판옥선은 평저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새끼분해는 첨저선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판옥선은 보세요. 이 바닥이 평평하죠. 그래서 바닥이 평평해서 평저선. 그 다음에 일본의 새끼분해는 바닥이 이렇게 뾰족합니다. 그래서 첨저선이에요. 자, 이 두 개의 장점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 속도는 느립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회전을 할 수 있어요. 제자리에서. 첨저선은 속도는 빠릅니다. 하지만은 회전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이제 무슨 차이를 만드냐면은 판옥선은요, 튼튼하고 무겁기 때문에 속도는 느려도 새끼분해하고 부딪히면 새끼분해가 깨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포를 달아서 쏘기에 훨씬 편해요. 판옥선이 대포가 훨씬 좋고요. 여긴 대포를
설치하면 잘못하면 배가 부서집니다. 하지만 판옥선은 튼튼하기 때문에 대포의 반동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그리고 조선수군은 일본하고는 다르게 어떤 전법을 썼냐면 일본이 백병전을 잘하니까 조선의 배에 못 올라타게 만들려고 먼 거리에서부터 대포로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포를 잘 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판옥선은 바닥이 평평하다 보니까 제자리에서 회전을 잘 할 수 있어요. 금방금방 돌아요. 하지만 새끼분해 같은 경우는 회전을 하려면 이렇게 빙 돌아야 돼요. 크게. 그래서 회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판옥선은 제자리에서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대포를 빵빵빵 쏘고 나서 배가 휙 돌아요. 그러면 다시 반대쪽으로 오게, 이쪽에서는 이제 쏘았던 거는 재장전을 하고 다시 반대쪽으로 오게 돼서 이 반대쪽이 또 공격을 할 수 있죠. 대포로 이렇게. 네. 이런 전술적으로 훨씬 판옥선이 뛰어난 배였습니다. 자, 한산도 대첩의 승리 비결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순신은 한산도 대첩에서 하객진 전법으로 일본 수군을 크게 물리쳤습니다. 하객진 전법은 학익이 바로 무슨 뜻이냐면 학의 날개란 뜻입니다. 학이 날개를 펼친 듯한 형태로 전선, 여기서 판옥선이에요. 전선을 배치해 적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하객진 전법이 성공하려면 아군이 탄 배와 적군이 탄 배 사이의 거리를 정확하게 파악해 대포의 명중률을 높여야 하고요. 대포를 계속 쏠 수 있어야 돼요. 대포를 계속 쏘려면 방금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판옥선이 이렇게 생겼으면은 자, 옆에 대포가 달려있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일본 배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빵 쏘고 나면 다시 재장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은 그 사이에 얘가 공격하는 동안 장전이 끝났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휙 도는 거예요. 제자리에서. 빙글 이렇게 도는 게 아니고 제자리에서 돌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쏘고 났으니까 얘가 이쪽이 다시 재장전된 것이 반대쪽으로 오게 되겠죠. 이렇게 오게 되고요. 여기서는 다시 장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또 쏴서 공격을 하겠죠. 네, 이렇게 판옥선이 제자리에서 선회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포사격 훈련을 열심히 했고요. 이래서 명중률도 굉장히 높았다고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총사거리 밖인 50m 밖에서 적군 일본의 배를 정확히 명중시켰습니다. 이 전법으로 승리를 크게 거두게 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 한산도 대첩 때 일본 장군의 이름이 와스자카 야스하루예요. 와키자카 야스하루인데요. 이 장군이 탄 배도요. 결국은 부서져 가지고 한산도 부근의 무인도에 갇히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요. 이때 이제 무인도로 숨어 들어간 일본인 군인들이 많으니까 원균 장군한테 얘기를 해서 섬을 지키게 해요. 바다를요. 못 나오게. 그러니까는 이제 이 무인도에 갇혀있던 일본 장군 와키자카 야스하루가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미역을 먹고 버텼다고 합니다. 원균 장군이 이제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돌아간 뒤에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탈출하고 나서도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는 한산도에서의 패배를 잊지 않으려고요. 이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에는 미역을 먹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직도 이 와키자카 야스하루의 후손들은 한산도 대첩이 있었던 날 미역을 먹는다고 합니다. 자, 오늘 공부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을 나라가 망할 뻔했었는데요. 임진왜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순신 장군의 승리가 컸습니다. 일본의 수륙 병진 작전이란 것을 좌절시켰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에요. 일본이 부산으로 상륙을 했죠. 그래서 한양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고 평양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전라도 지역은 일본이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진주성에서 막혔거든요. 그리고 요 일대에 누가 있었죠?
이순신 장군이 있었죠.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일본이 이렇게 해군이 이렇게 남해와 서해를 돌아서 한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여기 이순신 장군이 꽉 지키고 있어가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고 이제 일본 육군이 막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일본 군인들이 쓸 물자를 땅으로 나르는 것보다는 바다로 움직이는 게 훨씬 빨랐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작전을 썼던 게 바로 수렵병진 작전인데 이것을 바로 이순신 장군에 의해서 이 작전이 좌절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승병과 의병의 활약. 자, 승병과 의병들이 뭐 다른 곳에서도 싸웠지만 일본군들이 이렇게 사용할 보급로를 공격을 해서 여기를 막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는 평양까지 갔던 일본 군대가요. 여기 조금만 더 가면 의주로 와서 선조를 잡을 수 있는데 선조를 잡지 못하게 멈추게 되죠. 이 멈추게 되는 이유가 바로 보급이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의병들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멈춰 있다가 명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평양성을 뺏기고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관과 군도 있지만 일반 백성들, 바로 의병 같은 일반 백성들이 합심을 해서 전투를 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병자호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보느라고요. 수고 대단히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